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이란이 한국 국적 선박을 납포하자 한국인들은 이란이 바보짓 했다며 오히려 이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한국 배를 납포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미국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건드리는 악수를 뒀습니다. 차라리 미국 배를 납포했으면 모를까 한국 배를 납포했으니 미국에게 오히려 공격 명분만 주는 꼴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 네티즌들은 조만간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만 했어도 즉각 이란과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라며 오히려 바이든이 당선된 게 이란에게는 다행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란이 최영함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납포하자 우리 군은 바로 청해부대 최영함을 급파했습니다. 그런데 최영함이 파견된 건 이례적입니다. 청해부대가 기존에 보유한 병력으로도 충분해 보이는데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최영함이 파견된 데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최영함은 2008년 취역한 최신의 구축함입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 해군 최초로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전함이라는 겁니다. 스텔스 기술은 상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은폐 기능을 의미합니다. 또 최영함은 4,500톤급으로 300명이라는 인원이 탈 수 있고 최대 속도 시속 54km, 항속거리 12,200km입니다. 적의 함정 및 잠수함 격침은 물론 전투기를 요격할 수도 있죠. 갑판 아래에 수직 미사일 발사대가 있고 사정거리 150km 정도의 32발이 장착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자월의 청상어, 근접 전투를 위한 구경 5인치 함포, 분당 4,200발을 발사하는 구경 30mm 대공포도 갖췄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최영함을 파견한 일을 두고 무력 과시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선박을 납포한 이란의 혁명수비대 쪽 군사력이 민망할 정도로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입니다. 혁명수비대의 전함이 통통배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두고 혁명수비대 정신 나간 것 아니냐며 조롱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혁명수비대가 보유한 위그선에 주목했습니다. 미 해군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혁명수비대는 이런 위그선, 즉 회속정을 최소 3,000척에서 최대 5,000척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그선은 수면이 5m 이내에서 뜬 상태로 최고 시속 5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혁명수비대의 전력을 한국과 비교하며 이게하다, 위그선이 무슨 고철덩어리들 붙여서 만든 것처럼 생겼냐? 그냥 민간용 스피드보트 아니냐? 이게 해군이라고? 등 비우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위그선의 속도를 무시 못하고 최대 5,000척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쪽수로 한꺼번에 달려들면 최영함 혼자 못 이길 수도 있겠다. 그냥 최영함에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 정도 규모라면 머리 아프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사실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정규군이 아닙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 통치자이자 종교적 문제에 최종 권위를 갖는 라흐바르가 기존 군부를 믿지 못해서 집권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사병이죠. 현재 알리 하메네이가 라흐바르를 맡고 있습니다. 이란 정규군은 이란 국경의 안정과 내부 질서를 담당하고 국가의 주요 군사작전과 모든 해외작전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맡습니다. 혁명수비대 대원들은 약 12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일반 군대와 같이 육군, 해군, 공군, 특수부대, 민병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는 정규군이 아닌 만큼 정상적인 해군력을 건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고속정 위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죠. 볼품없는 통통배라도 최영함에 대한미사일을 쏘고 빠르게 튄다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영함은 한국 선박이 납포된 다음날 새벽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최신의 군함을 이란 코앞에 배치하면서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고 외교부의 협상도 더 용이하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이후 상황이 해결되면 한국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하는 작전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최영함은 2010년 12월부터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상작전 수행을 위한 종합훈련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첫 구출작전에서 성공했죠. 이 사건이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석혜균 선장이 해적의 총을 맞아 위중해지자 이국종 교수가 오만 현지로 가서 석혜균 선장을 살린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2011년 1월 청해부대는 최영함으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3호 주얼리호의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1명을 구출했습니다. 아덴만 여명
여명작전은 한국군이 공해상에서 펼친 최초의 군사작전입니다. 최영함은 화려한 데뷔 이후 같은 해 3월 리비아 반정부 시위로부터 교민 철수를 위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 때문에 육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이 때문에 해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해상무역로 보호는 엄두도 못 냈죠. 하지만 한국은 수출로 외화를 벌여들여서 석유와 식량,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무리 한미 동맹이 굳건하더라도 수출입 상선의 보호를 언제까지 미군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G20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그 위치에 걸맞는 공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고, 더군다나 소말리아 아덴만을 통과하는 한국 선박의 해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해군의 전투함 파병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09년 청해부대가 생겨났습니다. 청해부대가 기존에 보유한 충무공 이순신함은 4,000톤급 구축함입니다. 함대함 유도탄인 하품 미사일, 중거리 함대공 유도탄 SM-2, 대유도탄 방어 유도탄 램, MK-41 수직 발사 시스템, 근접 방어 무기체계 골키퍼, 슈퍼링스 대잠 헬리콥터 2대 등으로 무장할 수 있죠. 충무공 이순신함은 대함, 대공, 대잠작전 등 입체적인 현대전 수행 능력과 중거리 대공 방어 능력을 지닌 구축함입니다. 특히 함대공 유도탄은 사정거리가 185km에 달합니다. 중장거리에서 가해오는 적의 항공 위협으로부터 구축함 자체는 물론 함대까지도 방어할 수 있죠. 이 때문에 한국 해군의 장거리 작전 능력을 높여주는 데 한몫했습니다. 이번에 최영함이 급파되면서 과연 한국 선박을 구출해낼 수 있을지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이 납포됐다는 소식에 미국 국무부는 즉각 이란을 향해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선박을 계속 추적 중에 있다며 한국 선박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한 뒤 너네가 이런 짓을 벌인다면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또 이란 정권이 페르시아만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지속적으로 위협해왔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이란이 품은 불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이 동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10년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대금을 한국시중은행에서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해왔습니다. 명의는 이란 중앙은행이지만 계좌는 한국시중은행이 운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가상계좌인 셈이죠. 그런데 2019년 9월 미국의 이란 제재가 강화되자 한국은 계좌 운용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받아야 할 돈 7조 8천억 원 가량이 한국에 묶인 신세가 됐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항의하기 위해 한국 선박을 납포했다는 의혹을 접하자 이란 정부 대변인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자금 동결과 이번 납포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건 한국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란이 이 주장으로 속내를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에게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1972년 석유 파동 당시 아랍 국가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가까운 국가들의 석유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란만은 한국을 도와줬고 그 덕에 우리나라는 타격을 심하게 받지 않았죠. 이 일을 계기로 한국과 이란의 우정의 상징인 서울 테헤란로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이 의리를 저버리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니 배신감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미국에 직접 항의를 하자니 바로 미사일이 날아올 것 같아 대신 한국을 인질로 삼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섭섭하다고 선량한 국민을 납치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분노한 한국인들은 테헤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기술적 문제로 오폐수가 흘러나왔어도 상식을 벗어난 저따위 국가와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란은 한국 선박을 납포한 건 밀린 석유 대금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주된 이유로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우리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사법당국이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해당 선사는 일체의 오염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해미의 선사인 DM시핑과 선박관리회사 타이쿤시핑 측은 납포된 해역은 선박 통항이 많은 곳이며 해양 오염이 발생했다면 방제선이 출동해 방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진을 찍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오염시켰다는 증거를 대라 이거죠. 현재로서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고 납포 문제를 해결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은
동결된 자금을 백신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안 그래도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운도 없습니다. 선박 문제도 빨리 해결되고 이란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본의 방사능이 9월 이후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원전수를 이제 바다로 보내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가 훌륭히 잘 통제되고 있다고 아베 총리를 통해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말했었습니다. 당시 자신만만하고 확연에 찬 목소리로 태도를 보여줬었죠. 영상만 보면 도저히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당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오염에 대해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고 확실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주제는 일본이 안전하다고 하는 후쿠시마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거짓과 실체, 한반도에 다가올 앞으로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이란 강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 등의 전자파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에서 나오는 미량의 전파도 이에 속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미량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대량으로 피폭되면 인체의 세포를 파괴하여 설사, 구토를 시작으로 탈모, 불임, 그리고 각종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방사능에 피폭된 양이 클수록 증상은 더 크게 나타나고 끝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내가 사는 집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방사선이 발생하는 곳에서 거리를 2배로 두면 피폭량은 4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노출 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피폭량은 2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원전 사고나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자선 등은 콘크리트를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콘크리트로 된 건축물 내부에 머무르는 것이 직접적인 피폭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내부 피폭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부 피폭이 인체에 주는 영향은 외부 피폭에 못지않게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호흡기나 섭취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방사성 물질은 체내에서 방사선을 발생시키고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특정 장기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슷한 성질의 스트론튬은 뼈속에 축적되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요소이므로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에 축적이 됩니다. 또한 칼륨과 비슷한 성질의 세슘은 전신에 퍼져서 축적이 됩니다. 내부 피폭이 문제가 되는 점은 방광기가 길고 몸에서 배출이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각종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 내부에 축적되는 방사능 물질과 말입니다. 문제는 내부 피폭은 바다의 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동쪽 끝 후쿠시마 원전에서 생산되는 방사능 물질이 우리 국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을 막기 위해 하루 100톤 이상씩 끊임없이 주입되는 냉각수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오염된 토지나 강에서 지하수로 그리고 빗물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방사능 물질이 결국 태평양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평양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면 결국 한국의 바다도 오염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현재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국제환경보호기구 그린피스의 판단입니다. 그린피스는 매년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확산과 기상 영향 그리고 재오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일대의 방사성 수치가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제염 작업이 이미 끝난 지역에 재오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염 작업이 불가능한 후쿠시마의 70%에 해당하는 산림지역이 방사능을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태풍이나 호우가 있을 때마다 이 지역의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하류 지역에 퇴적되어 장기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태풍은 세슘의 태평양 방출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일본이 30조 원을 투자한 제험 작업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 및 후쿠시마 현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적 분석을 무시한 현재의 주민 복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인 제험 작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간 최대 피폭 허용치를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중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일본 정부는 이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권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120만 톤의 해양 방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를 식히는데 하루 100톤 이상의 냉각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이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해 9월에 바다에 방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나 빗물의 유입으로 원자로 내부에서 바다로 직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고 있는지 모르는 실정에서 아예 120만 톤의 오염수를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경악스러운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호들갑이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일본 정부가 늘어나는 오염수를 처리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방류를 결정할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본 내부의 여론이나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환경단체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이미 남의 말을 듣지 않기로 유명한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본도 할 말은 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 이른바 알프스를 통해 오염수를 62종의 방사성 물질로 제거하고 있다. 이 처리수를 국제 기준에 맞게 희석하여 오염 농도를 낮춘 뒤 바다에 방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양 방류는 전 세계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알프스는 오염수를 기술적으로 건전하게 처리하는 기술로 국제 기준에도 부합된다고 말해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제사회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2019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위기라는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은 알프스를 활용해 오염수의 방사성 준위를 낮추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해양 방출에 적합한 수준 이하로 떨어뜨린 데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프스의 처리 후 탱크에 저장된 물 89만 톤 중 약 75만 톤이 해양 배출 허용 규제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처리수 6만 5천 톤에 포함된 스트론튬 90은 규제치의 100배에 달했다. 심지어 일부 탱크에서는 규제치의 2만 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염수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알프스 처리 과정에서 기술적인 한계와 비용 문제로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의 제거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중수소는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올 경우 세포 손상과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골수암, 갑상선암, 피부암 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건 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도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도쿄전력도 인정을 했으므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처리수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통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알프스 기술은 관련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바와 히타치 같은 일본 기업들이 운영해왔습니다. 더 효율적인 운영 결과를 낼 수 있는 해외 기업들은 애초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이를 더 크게 만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를 다시 재처리수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민들에게 후쿠시마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본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으며 주민들은 항상 방사능의 공포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후쿠시마 인근 방사선 수치는 일본이 설정한 연간 20mS를 초과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이 설정한 안전한 방사성 수치는 연간 1mS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바다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한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안전한데 왜 안 먹냐고 말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바다가, 나아가 태평양의 바다가 얼마나